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4년도 2회차 정보통신 기자 실기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험일은 24년도 8월 10일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보는 수험생분들이 이번 2회차는 1회차 대비해서는 좀 더 평이했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1번입니다. IEEE 802.11의 무선랜에서 충돌 회피를 위한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기본적인 문제인 거고요. CSMA CA 콜리전 어보이던스 방식이 무선랜의 충돌 회피를 위한 맥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보면은 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경쟁 방식과 비경쟁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 방식에는 알로하 방식, 슬로티드 알로하, 지금의 CSM의 CD, 그 다음에 CSM의 CA, 지금의 CA죠. 예. 알로하 방식은 초기의 방식이고 IEEE 892.3은 CSM의 CD입니다. 콜리전 디텍션 방식이고 CA가 지금의 문제인 거고요. 비경쟁 방식은 토큰 버스 892.4와 802.5 토큰 링 방식, 그 다음에 집중 제어 방식으로는 라운드 로빈과 폴링과 셀렉션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EEE 802위원회에서 무선랜이 1999년도입니다. 이때 IEEE 미국의 위원회죠. 이때 802.11b였습니다. 이때 속도가 11Mbps가 제공이 됐고 그 이후에 급속도로 무선랜을 지금은 다 기가급의 무선랜을 지금은 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급속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IP 버전4의 C클래스입니다. C클래스에 사용 가능한 IP의 주소 범위. 약간 너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은 사용 가능한 IP니까 호스트 IP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명백하게 호스트와 네트워크 ID의 IP를 구분하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체 C클래스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C클래스는 첫 번째 3비트가 110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기준인 거고요. 나머지 5개 비트가 올 0에서부터 올 1까지가 끝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올 0이 되면은 128하고 64를 더해지니까 192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110을 제한 나머지가 올 1이 되면은 223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0.0.0부터 그래서 192.0.0.0부터 223.255.255.255가 C클래스의 전체 IP 주소 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OSI 프로토콜 스택상에서 동작하는 대규모의 체계적인 망관리 프로토콜. 첫 번째 보시면은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요. 대규모의 체계적인 망관리 프로토콜을 보면 워낙 SNMP가 생각이 나실 테고요. 근데 여기서 OSI 프로토콜 스택을 기준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OSI 프로토콜 스택을 기준으로 하면은 SNMP는 TCP/IP 기반의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 OSI 프로토콜 스택상에서 동작하는 것은 기존에 TMN에 있던 CMIP가 적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TMN이 1980년대부터 TMN이 있었고요. 전체 그때의 전기통신망과 통신 서비스를 기관통신 사업자 입장에서 전체 통합하는 망관리 시스템을 TMN이라고 했었고요. 그때 지금의 NMS와 차이가 있는 것은 통신사업자다 보니까 과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금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산 데이터를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정산을 합니다. 월 1회 정도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정산용 데이터를 제출하려면은 과금 자료가 필수적인 거죠. 이런 과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TMN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NMS는 그거에 비해서 과금에 대한 부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MS는 관련된 관리 프로토콜이 SNMP였던 거고요. TMN은 CMIP가 있었고 SNMP도 있지만은 CMIP가 일반적으로 무겁고 복잡한 어떤 프로토콜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CMIP는 현재는 널리 사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1980년도에 여기서 보시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OSI 모델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의 부분, OSI 프로토콜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대규모의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프로토콜을 정의한다고 하면은 CMIP가 맞겠습니다. 예,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리눅스 파이어월에서입니다. 설정을 하는 존으로 내부에서 외부로는 모두 허용을 하고,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것은 모두 허용을 하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거는 모두 거부하는 존은 무엇인지 쓰세요. 예, 답은 드랍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랍존이라는 것은 모든 패킷을 무시하고 응답도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내부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무조건 다 드롭을 시켜버리는 거죠. 외부에서 언트러스트한 패킷이 들어오면 얘가 들어와서 무조건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기 전에, 여긴 트러스트한 영역이죠. 무조건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다 드롭을 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반대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는, 예. 이거는 나가는 거는 얘는 트러스트한 영역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문제되지는 않는 거죠. 예. 예. 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면은 다양한 존들이 있습니다. 퍼블릭 존, 그 다음에 드랍존, 지금의 문제였던 드랍존. 예. 들어오는 인바운드의 모든 패킷을 버리고 응답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 존, 익스터널 존, 그 다음에 DMZ 존, DMZ 존. 웹서버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깥쪽의 사용자가 접속을 하는 부분들은 이 내부 네트워크에 넣는 게 아니라 이런 DMZ 존에다가 우리가 수용을 합니다. 웹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워크존, 트러스트존, 인터널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다 모두 허용하는 게 일반적인 존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부분인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정보통신 설비를 구성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 설계 3단계입니다. 뭐 기본적인 문제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계획 설계,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일반적으로는 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주로 하지만은 좀 더 설계의 양이 많다면 기본적으로 계획 설계도 포함을 합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감리원 등급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금액의 다음 빈칸을 채우십니다. 감리원에 따라서 공사 금액에 따라서 적합한 감리원 등급을 현장에 상주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총공사 금액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특급 감리원의 경우는 100억이 초과되는 거고요. 70에서부터 100억은 특급입니다. 그 다음에 30억에서부터 70이 고급인 거고요. 그 다음에 5억에서 30억이 중급, 5억 이하가 초급이 되겠습니다. 워낙 뭐 자주 나오는 법규의 내용이다 보니까 좀 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프로토콜 분석기의 주요 기능 3가지를 서술하세요. 내용에 따라서는 다양한 답이 좀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수업 때, 강의 때 많이 했던 와이어샤크를 기억해 주시면은,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무료 툴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TCP, IP에 관련된 패킷을 다 뜯어봤죠. 어플리케이션부터 하부층까지 4계층, 3계층, 2계층의 패킷을 다 우리가 뜯어보고 캡처를 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패킷을 캡처 뜰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TCP의 패킷이나 UDP의 패킷, 우리가 패킷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죠. 거기에 포트 넘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거고요.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장애 처리, 이런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만 해도 훌륭한 어떤 트래픽 통계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적어주시면은 주요 기능 3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광 케이블의 기본 성질은 비굴절률 차입니다. 광학의 파라미터의 대표적인 거고요. 비굴절률 차. 코어에 우리가 코어와 크레드입니다. 코어와 크레드로 돼 있고 여기가 일반적으로 1.47의 굴절률, 2.46. 코어의 굴절률이 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호가 빛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광통신이 수천 킬로미터를 태평양을 건너가도 신호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다 전달이 전 세계로 다 통신이 가능한 거고요. 거기에 됐을 때 코어의 굴절률과 크레드의 굴절률 차, 그것을 빼고 그것을 코어의 굴절률로 나눠주면은 비굴절률 차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공식인 거고요. 우리가 수업 때 이론편에서 광 케이블의 특징을 얘기할 때 반드시 광학의 파라미터, 워낙 시험에 많이 났던 부분이죠. 구조 파라미터 섞어서 나기도 하고요. 광학의 파라미터는 수광각, 비굴절률차, 개구수, 정교화 주파수, 구조 파라미터는 외경 편집률, 비연율 이렇게 좀 구분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두 번째 비굴절률 차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코어와 크레드의 굴절률 차이의 정도를 보는 겁니다. N1-N2에 N1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궤구수. 이 두 가지는 광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항목이 되겠습니다. 반도체의 어떤 계측 장비 이런 것들도 주요 특징을 반도체의 계측 장비 보면 궤구수와 비굴절률 차로도 전체적인 특징을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ICMP 프로토콜에 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기존의 기출문제였던 거고 IP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한 호스트가 도달할 수 있는지, 응답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네트워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걸 테스트할 때 그런 명령어, 우리가 너무나 많이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핑인 거죠. 그 다음에 호스트에 도달할 때까지 수많은 노드를 거치겠죠. 수많은 라우터를 거쳐서 엔드 땅까지 가는데 각각에 걸리는 루트, IP를 다 확인하는 경로의 정보, 각 경로에서의 지연식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트레이스 RT인 거고 윈도우에서는 트레이스 RT고 리눅스에서는 트레이스 루트가 되겠습니다. 기출됐던 문제고요. 워낙 수업 때도 많이 다뤘던 부분입니다. 핑, 우리가 스위치 같은 거 시험할 때, VLAN 시험할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을 시험을 했습니다. 각각의 핑을 쏴서 해당 IP를 넣으면은 여기에 걸리는 시간 3ms.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핑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각각의 루트, 우리가 트레이스 RT를 해서 구글을 치면은 최종 구글까지 가는 각각의 장비들에 대해서 IP 주소와 시간에 걸리는 시간을 다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명령어가 윈도우 기준으로 보면 트레이스 RT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광 케이블입니다. 광 케이블의 가입자권에 확장된 광통신 방식 중 폰 방식에 대해서 OLT, 스플리터, ONU, ONT를 이용하여 전체 개념도를 작성하고 개념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인 개념도를 보면 통신사 메인 쪽에 OLT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광 케이블과 그 다음에 스플리터를 반드시 써야 되겠죠. 패시브 방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 밑에 가입자 쪽에 ONU 장치, 그 다음에 더 가입자 덱내까지 가는 ONT 장치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큰 건물인 경우에는 ONT까지만 있을 테고요. 대형의 건물은 ONT까지만 있고 각각의 작은 세대까지로 가면 큰 건물은 ONU까지 있고 작은 세대, 우리가 세대, 아파트의 각 세대까지는 ONT 장치가 가입자 덱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된 수동 소자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이 불필요하죠. 앰플리파이어 같은 게 전원 같은 게 필요 없는 거고 메인 국사의 OLT, 그 다음에 스플리터, 가입자의 큰 가입자, 큰 건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한 동에는 이런 ONU 장치가 있고
그 한동의 각 세대에는 ONT 장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교재에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사업자의 IPTV 사업자, 인터넷과 뭐 이런 PSTN, VIP 이런 것들을 패시브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자 단에 이런 OLT 장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G폰입니다. G폰 장치에 큰 장치가 있는 거, 거기에 스플리터가 있고, 이 전체 관이 그 구간에 광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1대 N으로 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ON 중에 여러 개의 분기로 되는 거고, 가입자의 첫 번째, 우리 보시면은 각 동통신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동의 아파트라면 MDFC로 될 수 있는 거, 거기에 ONU 장치, OLT보다는 작은 ONU 장치가 있는 거고요. 각 세대 내에는 IP 셋톱과 같은 이런 광모뎀 장치, 이런 장치가 ONT 장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IPTV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의 FTTH 기반으로 갈 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액티브보다 아니라 패시브 기반으로 지금 현재 32대 1 정도로 64대 1까지는 아니지만은 32대 1 정도는 분기해서 패시브 방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통신 시설에 대한 접지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접지장이 15옴인 경우에 기본적인 법적으로는 2.6mm입니다. 2.6mm. 그 다음에 접지장이 105옴으로 좀 더 완화된 경우에는 좀 더 가는 케이블을 쓸 수 있겠죠. 그게 법적으로는 1.6mm가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블을 절연 효과 있는 전선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있는 사항인 거고요. 기출이 됐던 부분입니다. 약간 문제가 약간 유사한 문제가 기출이 있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2번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신뢰도에 대한 계획 수립 시 확보하기에 고려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서술하세요. 문제에 따라서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네트워크나 어떤 장치가 다 포함을 한다고 보면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정답을 유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적으로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인 링 형태가 아니라 지금의 5G나 이런 형태는 다 초기에 사업자는 이런 메쉬 형태의 토폴로지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메쉬형의 링이 아니라 이런 링형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한 개의 링이 아니라 이중링의 형태로 어떤 페일오버 대책.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하나 끊어지면은 전체 시스템이 죽게 됐고요. 하지만은 이렇게 이중링으로 구성을 하면은 어디가 하나 죽더라도 반대로 이스트링과 웨스트링을 이용해서 페일오버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는 부분, 엔드투엔드나 에러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통신 시스템의 신뢰도에 향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른 유형의 정답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로 하시면은 어떤 신뢰도 향상에는 적합한 답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3번입니다. 3점 전위 강화법을 적용하여 접지 저항을 측정하려고 한다. 다음 기자재 전류원이 있는 거고요. 예, 보시면은 전류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화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접지기. 보조접지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전위의 전압을 측정하는 거와 전류를 측정하는 보조접지기 두 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점 전위 강화법은 보조 전극이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접지 전극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화번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의 전위 전극의 전압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원은 이쪽 측정하는 거와 직렬로 같은 라인으로 연결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류가 측정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전류 전극을 이용해서
전리치를 측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3점 전이가 강화법의 일반적인 구성 형태인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4번입니다. 정보통신 설계 단계에서 감리원의 역할 세 가지를 쓰세요. 여기서 문제가 정보통신 설계 단계란 말을 생략을 해버리면은 일반적인 법규에 있는 뭐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이런 것으로 문제가 정답이 혼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정보통신 설계 단계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문제 정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설계 용역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의 단계별로 할 때 설계사가 제출한 어떤 산출물이 있습니다. 설계 도서가 되는 거죠. 도면과 내역서, 시방서, 계산서 등 다양한 그 모든 것들이 설계 도서가 되는 거고요. 그거 설계 도서에 대한 검토와 보고 이런 것들이 주 업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법 기준을 맞춰서 법령과 어떤 시공 기준에 맞춰서 설계 도서가 작성이 됐는지 규정을 준수했는지 어떤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사업 기억의 타당성 부분 이전에 했던 부분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이전에 했던 그런 타당성 조사 같은 부분의 내용에 대한 검토 부분 그 다음에 설계 공사비죠. 공사비가 설계에 대한 부분이 경제성 있게 검토가 되는지 일반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이런 VE 업무를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VE는 밸류 엔지니어링 거고 설계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설계 이슈사항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설계, 일반적 시공 단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도 감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토부의 건설 공사 기준으로 봤으면 사업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법규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설계 전 단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 전 단계, 그 다음에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 이런 데 있을 때 건설사업 관리, CM 쪽 부분인데요. 이런 업무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단계에서도 이런 감리에서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업무가 있습니다. 보시면 관련된 과업과 어떤 업무를 대한 수행하는 부분, 설계 단계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관련된 어떤 과업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예, 설계사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을, 설계 단계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적합성을 검토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설계 단계 감리원의 업무가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과업의 부분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과업에 대한 대상,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설계 용역의 어떤 성과 검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일반 사항 보시면은 공공인 경우에 이렇게 발주자와 발주자가 있는 거고 발주자를 대리한 어떤 건설사업 관리자, 그 다음에 설계자, 그래서 설계에 대한 부분을 설계 단계 감리원 업무를 통해서 발주자 업무를 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설계 단계 구성이 됩니다. 다양한 각 공정별에 대한 어떤 검토하는 설계 단계 업무인 거고요. 그래서 예전 공정별, 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전체적인 보고 이런 것들이 설계 단계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건물 쪽에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단계별 시공 단계만을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데 시공 후 단계와 시공 전 단계, 설계 전 단계와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입찰하는 단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건설사업 관련 일반적으로 감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어떤 특정 프로젝트는 이런 설계 전 단계에 이렇게 해당 감리원들 CM이라 건설사업 관리다 보니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감리와 유사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설계 단계에
CM 업무에 대한 조직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 단계에서도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이때는 법적인 관리와 일반적인 CM 업무를 좀 구분하기도 하고요. 대형일 때는 생략을 하고 그냥 CM 감리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더 어떤 프로젝트가 좀 더 복잡해지다 보니까 설계 시공에만을 어떤 감리 업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계, 설계 단계에서도 이런 감리 쪽의 업무가 상당히 좀 더 중요해지는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 부분도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출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5번입니다.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 밉 정보, 밉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서, 일반적으로 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S&P 매니저와 에이전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런 형태로 get request, get response, get next request, 리퀘스트를 하면 리스판스가 오는 에이전트가 줍니다. 이럴 때 주는 데이터가 뭐냐면 그때 어떤 거를 주냐면 이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어떤 밉 정보인 거죠. 여기에 트래픽에 대한 밴드위스에 대한 알람에 대한 각각의 밉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요구하면은 매니저 쪽으로 전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때 전달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밉이라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밉은 기본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트리의 구조를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밉의 트리 구조를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밉 정보가 구성이 됩니다. 좀 더 보면은 이런 식으로 SNMP의 다양한 어떤 데이터 리퀘스트부터 트랙까지 어떤 정보가 있고 그 관련된 자료들이 에이전트에서 매니저로 넘어갈 때 이런 밉에 대한 오브젝트 아이디라고도 합니다. 오브젝트 아이디라고도 하지만은 이런 밉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이 매니저 쪽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6번입니다. 오실로스코프 측정 시 1mV에 한 칸이 1mV인 거고요. 그게 4칸이어서 4mV의 피크 투 피크 형태를 신호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어떤 실질적인 신호를 다 표현해 주지는 않았고요. 문제는 이거 풀어서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수직 구간입니다. 수직 구간이 전압인 거고요. 여기에 4칸으로 신호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한 칸이 1mV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을 보면 4mV 피크 투 피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신호가 있고, 시간축으로 본다고 하면, 수평의 시간축으로 본다고 하면은 한 칸이 1마이크로세컨입니다. 그 다음에 한 주기가 2개 디비전이니까 2개, 2마이크로세컨가 하나의 주기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문제는 첫 번째 신호의 주파수를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신호의 피크 전압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파수 부분은 보시면은 두 칸이다 보니까 한 칸이 1마이크로세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칸이니까 2마이크로세컨. 이거의 역수를 취하면은 주파수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단위를 여기서 킬로헤르츠로 문제를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은 500kHz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의 어떤 피크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어떤 그라운드 레벨서부터 플러스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겠죠. 플러스 되는 거와 마이너스 되는 거. 이게 전체가 피크가 전체 4mV니까 이쪽 부분의 어떤 피크 전압만을 위에 부분만을 본다고 하면은 2mV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설정할 때 신호의 DC 부분을 DC 옵셋을 설정을 하면은 신호의 성분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오실로스코프에서 이런 신호가 있어 DC 성분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신호가 나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0V인 거죠. 이런 신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DC 옵셋을 해가지고 이 신호 부분을 측정할 때는 빼버리고 이 신호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합니다. 지금의 문제를 좀 더
구성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신호가 대한 부분인 거고요. 각각에 보시면은 한 칸이 1mV입니다. 1mV이고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전체 전압은 문제에서 4mV 피크 때 피크로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주기입니다. 주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주기, 요 두 칸인 거죠. 여기 한 칸, 두 칸이 하나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한 칸이 1 마이크로세크인 거고 두 칸이다 보니까 2 마이크로세크가 한 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고 피크 전압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은 마이너스 전압, 이쪽은 플러스 전압이니까 이쪽의 전압만을 본다고 하면은 2mV의 피크 전압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문제 17번입니다. 비트 에러율이 5 곱하기 10의 5승인 어떤 전송 회선입니다. 그때의 전송 속도가 2400bps고 10분 동안의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최대 블록 에러율을 구하는 겁니다. 블록 에러율은 하나의 블록은 511개의 비트로 511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블록 에러율을 구하는 문제 답은 2.56에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고요. 관련돼서 보시면은 전체 BER이라는 것은 전체 보낸 비트 수에서 에러가 발생한 비트 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네, BER이 여기서 보면은 BER이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주어진 거고요. 전체 총 전달한 비트 수는 속도가 2400bps면서 10분간이니까 6000세크가 되겠죠. 그러니까 총 에러 비트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거를 서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2400과 600을 하시면 10의 5승이 있고 2.4와 6이 남겠죠. 그러면 10의 5승과 10의 마이너스 5승은 없어지고 나머지만 계산하면 72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에러 비트 수는 72개가 되는 거고요. 지금에는 BER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 블록 에러를 구하는 거니까 전체 비트 수에서 블록 단위로 나눠줘야 되겠죠. 블록이 511입니다. 2400에서 600으로 해주니까 2818.0039입니다. 그럼 2818이 아니라 그거보다 큰 수로 블록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럼 2819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블록 에러가 발생한 거는 블록이 2819인데 각각의 오류는 그러면은 각 블록마다 한 개 비트가 오류가 넣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그렇게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블록별 한 개의 비트가 에러가 들어갔다. 전체가 72개의 블록 오류 발생 블록 수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전체 2819 중에서 72개의 오류 발생 블록 수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2.56에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습니다. 기출에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